이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 연말은 지났어요.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브런치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옛날에 엄마랑 싱가포르 갔을 때 마음에 들었던 호텔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런 소리를 할까요, 갑자기? 그냥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한 일면만 있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언젠가 얘기를 해야겠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언급한 거는 뭐냐면, 우리 집은 겉보기에 굉장히 화목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되게 세상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고 막 뭐가 지구가 막 어떻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되게 세상에 버림받은 아이 같은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저는 부족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혼자인데 엄마 아빠는 맞벌이셨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오히려 강남 같은 곳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한 비교 우위에 노출되지 않아서 더 평탄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사람들의 기준? 겉으로 봤을 때의 일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히려 겉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더 깨우치기가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자각이 됐고 늦게라도 막 분출식으로 나를 알게 되긴 했는데 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엄마 아빠한테 나 정신과 상담 받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랐었고 근데 못 가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나는 행복해야 하는 남들이 말하는 조건을 다 갖췄었어요. 어떤 화목하고 뭐 부족함 없는 가정, 그리고 그땐 예뻐지기까지 했었고 인간관계도 좋았었어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고 나는 행복해야 돼. 그런 조건이야 충분히. 어떻게 보면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는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그 용어를 떠올리지는 못했지만 공허함이 있었고 그 모르는 그 느낌이 뭐지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막연하게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우리 집은 조용한 집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움을 살 만한 집안이지만 나는 뭔가 이 집안의 구조가 항상 은연중에 불편했었던? 그러니까 가족이 겉보기에는 화목하지만 나한텐 불편함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화목해 보이는 거지 엄마 아빠 입맛에는 화목하지만 나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서는 진실된 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 그거를 알고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는 못 가게 하셨거든요. 결국에는 딱 우리 집의 기준에 맞게 나중에 뭐가 남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그때도 약간 붕괴는 했는데 나는 뭐가 남아서 남들 시선 낙인이 찍히든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 나를 그렇게 판단할 사람은 내가 사실 취급할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현재에 내가 죽겠는데
약간 이런 심정이었었는데 그때도 약간 상처긴 했어. 아, 역시 우리 집은 이러면서. 근데 또 내가 인디고는 아니잖아요. 그걸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고 대신에 그때부터 심리를 파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면서 제가 느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구멍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오지 못하실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여기에 써놓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화목한 가정의 문제점은 가스라이팅이 매우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않으면 몰라. 왜냐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문제예요. 화목한 가정은. 왜냐면 사실 심리학 용어에서 가스라이팅이 나와서 어떤 누군가를 지배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시지만 제 관점에서는 세상 자체가 모두를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고. 그러니까 사실 누구 개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회 전반에 가스라이팅이 만연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부모가 저도 모르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짜여 있죠. 근데 화목한 가정은 이게 더 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원래가 문제가 있다. 뭐 되게 폭력 가정이고 엄마 아빠의 그런 구실을 전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애기였어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쓰면 이 엄마 아빠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쓰는데 화목한 가정은 여기 써놨는데 뭐지? 사회와 부모가 말하는 방향이 같으니까 가스라이팅이 훨씬 용이해요. 왜냐면 봐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사회적으로 그냥 안정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 본인도 확신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내 경험과 결과가 있으니까 나는 얘한테 좋은 걸 준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사랑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얻은 경험을 너한테 주는 거다 하면서 어떤 판단과 규범과 대비책 같은 것들을 주입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근데 사실 이 판단과 규범과 대비책 같은 거는 두려운 기반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입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걸 해도 엄마 아빠 말이 맞게 돼. 그래서 가스라이팅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사회적 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정에 비해서 용이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 관점에서는 사실 사회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어느 부모가 잘 됐고 못 됐고 하기도 그래요. 거의 다 상처투성이인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 사회적 기준에서의 화목한 가정인 거지. 저는 사회적 기준에서의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힘들었어요. 그니까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스타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직업이니까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끌어가니까 사실은 어린데도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맨날 말로는 엄마 말이 맞게 끝나지? 이러는 약간 그게 있었어요. 엄마를 이기지 못하는 게 되게 한인 게 있었어. 내가 더 맞는데? 약간 이런 게 있었어. 뭔가 찝찝해. 이런 거는 있으면서 이기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 추측에 저는 그래서 이때 나를 자아분열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가면을 쓰고 좀비로 살았던 것 같은데 저도 부정적인 걸 원래 잘 기억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릴 때 기억이 잘 없어요. 그렇게 화목하고 사진은 많은 집인데 나는 나의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 근데 제 추측에는 그런 거죠. 언제부턴가 뭔가 이 사람들의
그거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도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그런 부모로서의 그 화목한 가정에 걸맞는 아이가 되지 않으면 나는 내쳐지겠구나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저희 집안에 국한한 일이긴 하지만 약간 아빠가 어렵게 자랐는데 그거를 다 극복해낸 케이스예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어. 사자,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 보시면 그거는 아시나요, 혹시? 사자 새끼는 살아남는 애들만 살아남게 하고 죽을 애들은 그냥 죽게 냅둬요. 근데 약간 우리 아빠가 그런 마인드야. 내가 딸이라서 그렇게 직접 하진 않았어도 그런 TV 같은 걸 같이 보면서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고 느끼게 되잖아요. 솔직히 나는 그러고 느끼는 애니까 더 그런 거에 예민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라는 걸 아니까 내가 혹시라도 내쳐질 수 있다라는 어린아이들은 그런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 천방지축의 어떤 천만지축이랄까? 아무튼 그리고 어릴 때 엄마가 내 질문을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선생님인데 그 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도 나 같은 애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싫어하는 것들을 느끼면서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어떤 그런 나의 특이한 모습들을 싫어했으니까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당황스러웠겠죠 당연히.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할 줄 몰랐던 것도 있고 부모님들도 다 이해는 가요. 근데 어쨌든 내 입장에서는 그들도 그들의 최선이긴 하지만 나도 나의 최선으로 자아 분열을 해서 진짜 내 본연의 모습은 이 밑에 깊숙이 깔려놓고 거의 고등학교 전까지 완전하게 좀비로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스멀스멀 직업적인 정체성 때문에 나왔을 뿐이지 그때까지 되게 좀비로 살았어. 그렇다고 모범생이거나 공부를 엄청 잘하고 뭐 이것도 아닌데도 어쨌든 근데 뭔가 삶의 의지도 없고 무기력하게 잘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좀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전 자각하게 된 케이스인데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고 아까 하던 얘기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화목한 가정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쉽고 거기다가 나중에 이게 그 가스라이팅 된 화목한 가정 안에서는 굉장히 안주하기가 쉬운데 그 안주라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일반 분들은 뭐 나 같은 사람에게 특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나에게 오히려 현실 도피라 할지 모르겠어. 넌 생각이 너무 많아 하면서 현실 도피라 할지 모르겠지만 내 기준에서는 진짜 현실을 자각하지 않는, 직면하지 않는, 마주보지 않는 일반 분들이 현실 도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거죠. 오히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잠깐의 그런 공허들을 맛보긴 했을 거야, 인생에 한 번은. 사람이잖아. 이상하네. 난 행복하지 않네. 잠깐씩이라도 하긴 했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 말대로 다 루트를 잘 밟아서 기반을 마련하고 어떤 외부의 뭐 친척이든 친구들이든 외부의 인정과 칭찬과 그 안정을 맛보면 살만하니까 더 이상 의문을 갖지 않고 굳어져서 로봇화가 돼요. 제 친구들만 봐도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꼭 굳이 이게 엄청 잘 되고 막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 꼭 이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남들만큼 힘들더라도 다 힘들잖아 하면서 어느 정도 남들만큼만 살아가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 하는 그런 관성이 있어요. 원래 그렇잖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지. 남들 다 이렇게 살아. 라는 그 틀에 또 빠져서 이게 당연한 게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상위 계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안주하기 쉽게. 근데 이 이후에는 되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의 관성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사실 표현이 격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거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그 링크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달아드릴게요. 최근에 이국정 교수님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약간 한국의 테드 같은 어디서 강연하셔서 유명해진 걸로 아는데 저도 그거를 누가 링크 달아줘서 봤다가 우와 이분은 좀 참된 분인데 했다가 최근 소식 중에 이분이 느끼고 약간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것들을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뭐 어떤 구조가 느껴지는 게 딱 보여요. 제가 상위 계급의 노예가 되는 거죠. 라고 쓴 거는 그러니까 어느 계급의 노예가 돼도 상관없는데 이국정 교수님 때문에 그냥 한번 써봤어요. 이게 이국정 교수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얼마 전에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느끼시고 나오신 것 같던데 그때까지의 그 병원에서의 그런 강연을 하고 주목을 받으셨음에도 본인의 뜻대로 남아도는 병실에 환자를 둘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그런 자본주의에만 너무 연연한 그런 윗사람의 그런 이미 만연해 있고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시스템을 느끼신 걸 다 얘기해 주시거든요. 근데 봐봐. 그냥 의사도 아니고 교수님이야. 유명해지기까지 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무지 엘리트시죠? 바꿀 수 없음을 벽을 느끼고 나오셨어요. 그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이분 솔직히 누가 봐도 엘리트잖아? 근데 우리 이렇다롭고 그 시스템에서 엘리트들의 제가 그 세상이 생각보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라는 영상 2개 중에 하나는 추천 영상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영상에서 우리나라 배경은 아니지만 거의 전 세계에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간다 하는 게 있어요. 거기 에스테릭 아젠다 같은 영상을 지금 딱 거의 보여주신 거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저는 실제로 거기 그 전 세계적으로 관여되는 그 그룹이 한국에도 관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꼭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더라도 원래 욕하면서 배운다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면 따라 배워요. 나도 모르게. 그런 비슷한 끌림이 있는 뭐랄까 그룹들이 또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도 이미 그랬고 이국종 교수님이 그런 건들이 터졌음에도 이미 병원 그쪽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을 더 이상 사고하지 못하게 평탄하고 바쁜 일상을 보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엘리트들일수록 더 생각을 못하게 하고 더 돈을 많이 주면서 머리를 딴 쪽으로 못 쓰게 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분은 좀 별종이신 거죠. 아주 필요한 별종이 이렇게 가끔씩 나와서 터트려 주시는 건데 이제 나오는 거죠. 이분의 얘기만 봐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딱 보이고요. 저의 맥락은 사실 이거예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정말 모든 전생에 많은 틀과 상처들 같은 게 얽히고 설켜서 자각이 힘든 만큼 복이 나오기가 힘들 뿐이지 다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갑옷이 그나마 얇은 스타차일드, 크리스탈, 인디고, 레인보우 같은 아이들은 좀 확실히 느낄 거예요. 인디고는 처음에 자각하기 전에 오히려 더 물질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자각을 하고 나면 저는 자각하기 전부터도 원래 무력이 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누려봤자 다 가져봤자 이런 애들은 공허를 느낄 거야. 왜냐면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는 데에 대해 나 자신으로 살 수 없는 세상 시스템에 대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공급을 해줘도 내가 나로 살고 있지 않고 내가 나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세상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한 회의감을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집을 화목한 가정이라고 강조한 거는 그런 키 때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기도 하고, 어떤 화목한 가정이라거나 그런 부족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를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본인이 경험을 해야만 그거를 충족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실 거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감사합니다.